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이 이제 우리 스마트 12주 차네요. 12주 차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데인데, 오늘은 저요, 이제 야간에 특강한다 해서 달빛 특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법은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그 지문들 중에 전체 이번 2025년도에 다른 시험에서 나온 시험 세법 지문 중에 중개사 시험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총 분석해 봤더니 200 몇 개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 지문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뒤에 해답은 들어있는데 해답이 맞는지 틀린지 전 잘 몰라요. 막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해답 믿지 마시고, 해답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믿지 마시고 본인 실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본인 실력대로 하시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알고 있는 지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지문들도 있고, 어떤 지문은 아주 생소한 지문도 나오고, 어떤 건 너무 쉽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세 총론 부분부터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갈 건데, 요 지문 분석을 하실 때 지문 속에 들어있는 걸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답만 맞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만 맞췄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자격시험의 기출 지문은 우리 중개사 시험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 지문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지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출제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취득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계를 나눌 때, 세금에 대한 단계를 나눌 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자, 3단계로 나누는데, 취득세는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먼저 그걸 생각해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 그럼 여기 이제 맞았죠. 취득과 관련된 세금까지 맞았어. 취득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때는 취득세는 지방세. 그럼 여기네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제 재산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 중에서 보유 단계. 자, 보유 단계와 관련이 되는데, 재산세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면은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로 나눠봐라. 그러면 그때는 무슨 단계 속하고? 보유 단계. 보유 단계와 관련되는데, 또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봐라. 그러면 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와 두 개를 똑같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가 나오면 취득 단계. 됐죠, 여기요? 취득 단계에 해당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봐라. 그러면 국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도 국세, 상속세도 국세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단계를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로 나눠봐라. 그러면은 처분, 양도 단계예요. 양도 단계, 처분 양도예요.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데, 너는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보면 국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학개론 시험 문제가 이제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이 3단계를 물어보고, 이 세금들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 이 내용이 문제 한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짜리는 거저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6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부동산 학개론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2차 세법에서는 저런 게 안 나와요. 왜? 이건 학설이니까. 학설들은 부동산 학개론만 나오는 거고, 세법 문제에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자, 그럼 사용 목적이네요. 자, 사용.
어디에 사용하는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가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게 있고, 또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위한 목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나눠.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이 돈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용할 때는 일반 경비. 일반이라는 거 뭐하고 같은 말인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일반 경비는 보통세라고 그래. 이걸 보통세라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세라고 그래. 그럼 제가 했겠네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나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이제 볼게요.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자, 전가 여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가게 한다, 떠넘긴다. 자, 그럼 이제 전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경우가 있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럼 납세자와 담세자, 여기서 담세자는 누군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부담해서 내가 냈으니까, 내가 부담한 사람하고 내가 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전가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전가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본인 직접 냈다. 그래서 이건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냈으니까 직접세. 그러면 세금을 내가 세금을 부담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내가 부담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그 사람이 내 대신 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는 이걸 떠넘기냐, 내가 부담하냐, 다른 사람한테 넘기냐에 따라서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럼 여기가 답이네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겠습니다. 이제 과세권자, 과세주체. 자, 여기도 과세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돼. 과세주체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당사자가 국가일 때가 있고 지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그냥 약자로 지방이라고 쓴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면 무슨 세라고? 국세. 이런 걸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징수하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런 학설들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냈더란 이야기예요. 학개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9번, 10번, 11번 이것도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감정평가사에서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이제 세금, 납세자의 담세 능력. 자, 여기서는 담세 능력에 따라서 또 두 개로 나눠.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 물건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있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있어. 그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있고,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그런 세금을 물세, 이걸 물세라고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을 인세. 그럼 담세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인세와 물세로 구분합니다. 인세와 물세. 그럼 보통세와 목적세는 뭐에 따라 나눈다 했는가? 어떻게? 사용. 일반 경비로 사용하면 보통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목적세. 자, 이제 과세 표준의 계산 단위에 따라서 또 여기도 두 개로 나눕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계산 단위에 따라서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나누겠어요? 그랬는가? 종가세와 종양세로 나눕니다.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라서 또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부 다 비교 개념이에요. 자,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게 있고 다른 것에 부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을 그렇죠. 이런 세금을 독립세라고 그래. 부과돼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 그래서 세원의 독립 유무에 따라서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나누고 독립세와 부가세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요건 학개론 시험. 자, 요런 건 이제 학개론 시험이고 우리 이제 세법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세법 문제에서는 이미 학설을 다 알고 요걸 세금으로 연관시켜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문제는 12번, 13번, 14번 요 문제는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 이제 세법을 물어보는 거. 감정평가사는 세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설을 물어보는 거고 세무사는 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법 물어봤네. 자, 직접세와 간접세로 물어봤네. 똑같은 문제인데 직접세는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부담한 세금을 누군가에게 넘겼는가요? 내가 갖다 냈는가? 내가. 직접세는 내가. 간접세는 넘겨서. 자, 그럼 이제 간접세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라고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간접세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이외에 또 기억나는 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술하고 관련된 주세.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소비세.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또 소비세 중에 국세 중에 소비세가 또 있어. 지방 소비세. 이건 지방세고 국세 중에 소비세가 또 있어. 앞에 무슨 글자 있는 거? 국세 중에 간접세 소비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간접세예요. 그래서 소비하고 관련된 건 다 간접세예요. 내가 물건을 소비할 때 상대방한테 세금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머니에 넣어버린가요? 받아서 전달하는 건? 받아서 전달하는 건 전부 무슨 세? 간접세. 받아서 전달하는 건 전부 간접세. 그럼 내 손에서 내가 세금을 끄집어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이 내 대신 갖다 내면 돌아서 냈으니까 이걸 간접세. 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는 거. 그럼 직접 내는 거? 자, 취득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등록면허세, 직접세, 재산세,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양도소득세, 직접세, 상속세, 직접세, 증여세, 직접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은 다 직접세. 그래서 직접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또 상속세, 증여세 다 직접세. 그러면 자동차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집에 와서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가 갖다 내는 건 다 직접세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직접세예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부담해가지고 그 부담한 세금을 받은 사람이 내 대신 전달하는 것은 간접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제 세금하고 세법하고 관련된 시험 이렇게 세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전과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러면 학설이에요. 학설이기 때문에 그건 학계론에서 내는 거고, 여기서 직접세 세금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 세법에서 물어보. 우리는 지금 부동산 세법으로 세법 문제를 풀어야 된가요? 학계론 학설 문제를 풀어야 된가? 세법. 그러면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할 때, 직접세는 내가 부담해서 내가 갖다 내는 거. 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세법 시간에 공부할 때 배웠던 세금들은 전부 직접세. 이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네요. 그러면 사용 목적이 일반적으로 쓰는 세금인가요? 목적에 쓰는 세금인가요? 목적. 그 목적에 쓰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있어.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이건 국세네요. 국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럼 탈락이죠. 그래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 말고 또 하나 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요 세금이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글자 목적세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암기할 때 앞에 뭔자만 보면 된가요? 아이고 저거 지지하는 건 지방세 목적세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 것 암기해도 우리 시험은 지금 35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거,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이거 출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국세이면서 목적세인 걸 찾아라. 자, 이제 이 중에 국세를 찾아. 지역자원시설세는 너는 국세다, 지방세다? 이건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너는 탈락. 지방세는 탈락.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국세네요. 국세. 국세이면서 목적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어떤 세금이 또 있냐면 교육세가 있어. 교육세. 앞에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게 국세이면서 목적세. 그래서 국세이면서 목적세를 암기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앞에요. 여기서 앞에 글자예요. 교교농 이런 식으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 특히 문제 나오는 거 여기를 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예요. 농특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14번까지 해서 이제 학설하고 관련된 세법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제부터는 완전 세법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납세 의무자란 그랬네요. 그럼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내가 내 세금을 그런가요? 내 것이 아닌 납세 의무자, 내가 내 것을 그런가요? 남의 것도 그런가요?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물어볼 때 특별징수하여 납발 의무는, 특별징수하여 납발 의무는 우리 두 글자로 누구라 하겠는가요? 은행들은 자기가 자기 걸 내고 있다,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다. 남의 걸 받아서.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발 의무를 납세 의무자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앞에가 납세자란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발 의무는 제외다, 포함이다? 그때는 포함. 우리 시험은 납세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납세 의무자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가름하여 그랬네요. 가름이란 말은 대신하여. 누군가 앞에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랬으니까 내가 첫 번째다, 내가 두 번째다? 두 번째니까
2차.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나 혼자 그 말인가? 나하고 같이 그러는가? 같이. 그러면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두 글자, 무슨 글자를 찾으라겠다?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연대 책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동일 이렇게 찾으시고 제2차 그러면 갈음 이렇게만 찾으시면 돼. 이제 17번부터 가보죠. 이제 17번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용어 정리인데 이제 편의사항 그랬네요. 편의사항. 그러면 편의사항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받아가지고 전달해라. 그러면 편의상이라는 멘트가 나면 앞에 문구는 특별 징수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보통 징수라는 멘트가 나오면 뒤에는 누가 하고 나온다 했는가?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나온다 했죠. 뒤에는 세무 공무원이. 그럼 뒤에는 여기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까? 없죠. 편의사항 나왔으니까 특별징수. 이런 특별징수를 국세에서는 특별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칭하면 되고 원천징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보증인 그랬어요. 보증을 쓰는 사람. 보증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고를 보증하는가요? 신고 납부를 보증하는가요? 자, 둘 중에 납부를 보증한다, 신고 납부를 보증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시험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로. 납부만을 보증한 사람을 말해요. 신고는 보증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는 보증인이 신고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은 그 사람이 못 내면 납부만을 보증하는 거예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9번은 의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의무라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꼭 해야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벌을 이름을 뭐라고 하고? 가산세. 벌. 그래서 이 가산세를 벌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산세는 벌과금이라는데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을 세목이다. 세목이다 이 말이고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세목이다 이 말은 거 세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20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서류 송달. 서류의 송달은 올해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우리도 서류의 송달은 나올 차례예요. 우리 시험도 올해 서류의 송달 나올 차례니까 서류의 송달은 지문 아주 하나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직접 주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송달 그런가? 이런 걸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만약에 우체국을 통해서 갖다 주면 우체국 송달. 그걸 우체국 송달을 하는가요? 우편 송달. 여기서는 세무 공무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갖다 줬잖아요. 직접 갖다 줬으니까 무슨 송달? 교부 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하면 우편 송달. 요거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송달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내가 받을 사람인데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때는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한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다른 장소에서는 교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우편 송달의 경우는, 자, 우편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직접 갖는가요? 우체국에서 갖는가요? 우체국.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체국,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중에 올게요 그런가요? 가족에게 송달할 수 있는가요? 가족 중에 한번 스캔 떠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서류 송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나중에 올게요 그런가요? 게시판에 붙이는가요? 그냥 두고 가는가요? 두고 가는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말짱한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놓고 가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22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번이네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누구에게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랬는가?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원칙은 대표자. 만약에 대표자가 없으면 제일 만만한 사람.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인으로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요거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거 다만 단서를 잘 봐야 돼요.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만 연대 납세의무자 중 대표자다. 모두. 이때만요. 이 경우만 대표자가 아니라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일지라도 모두 다 대표자다. 대표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모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서류는 대표자. 근데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하니까 모두. 그럼 문제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하니까 모두에게, 각각에게, 대표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독촉이나 강제징수나 세법에 따른 정부 명령 같은 경우는 중요한 서류다, 안 중요한 서류다? 중요한 서류니까 그냥 우편으로 꽂아놔 보낸다, 등기로 보낸다. 등기로. 이런 경우는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우편은 안 돼. 중요한 서류들은 등기로만 보내셔야 됩니다. 2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울 때 책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건 기억을 하나요. 중요한 건 등기로. 이제 24번 올해 개정된 거.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교정시설이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서류를 송달하겠는가? 장만 찾으면 돼. 장에게. 그럼 2번인데요. 공시송달 방법 아니에요.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해서 게시판에 붙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붙여도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유치장 거기에 있는 교도소 경찰서 장에게 보내시면 돼요. 25번 주소,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법인 등급에 의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찾아봤는데도 그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때는 공시송달을 하셔야 돼요. 공시송달. 유치송달이라는 것은 두고 가는 거죠.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니까 두고 갈 수 있는가요? 없죠. 모르는데 어디다 두고 가냐 이거예요. 안 돼요. 모를 때는 무조건 공시송달. 자,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면 송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4일. 14일이 경과해야만 효력이 생겨요. 14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자, 26번 가보죠. 26번. 이제 등기 우편으로, 이것도 올해 법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이 됐는데 개정 뭐 됐어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갔어. 자,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이 되네. 자,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거나 또는 세무공무원이 그 집에 직접 찾아갔어. 자, 그 집에 세무공무원이 그 집에 직접 찾아갔는데 몇 번 이상 찾아가고, 자, 2회 이상 찾아간다, 3회 이상 찾아간다. 책 보니까 2회라고 나왔죠. 시험을 이런 걸 시험으로 내더란 이야기예요. 와, 황당하죠. 자, 2번을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번 이상 방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으냐, 이제 급하니까 어디다 때려 붙여라. 게시판에 붙여라.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해라. 그런데 아직도 2번 이상 갔는데도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가능하다. 그럼 공시송달 한다. 갖다 주면 된다. 갖다 줘야 돼. 그래서 2번 이상을 갔는데 사람이 계속 없어가지고 기한이 촉박하고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 제도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가고, 자, 한 번 갔어, 제가. 세무공무원 한 번 가고, 또 2번째로 갈 때, 먼저 가고, 며칠 정도 텀을 두고 2번째로 가야 되고. 자, 그게 여기예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하는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3일이 지나야 돼. 이게 진짜 야비하죠. 이렇게 막 문제 내는 거. 날짜 숫자 같고 막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니까.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 자, 27번.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 자,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니까 갖다 줄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죠. 출장 가면 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없다고 그래. 외국에 있다고 해서 못 보내는 거 아니고 보낼 수 있어. 그럼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면 돼. 그런데 뒤에 문구를 봤더니 외국에 있고 뭐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죠. 여기 포인트예요. 송달하기가 곤란하니까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으니까 어디다 붙여라. 게시판에 때려 붙여버려라. 그래서 게시판에 붙여라. 그럼 이 경우에요.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했을 때는 공시송달입니다. 그럼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4일이 지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28번.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거죠. 세무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니까, 자, 갖다 줬으니까 효력은, 자, 효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보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자, 정부가 국민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도달주의. 도달주의니까 도달한 날에 다음 날이다, 도달한 날이다. 도달한 때 1번. 자,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들어오면 들어온 그날부터 도달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자,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자, 우편으로 송달도 누가 보냈는가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으니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니까 발송한 때 효력이다, 도달할 때 효력이다. 도달할 때. 자, 과세관청이 그러면 무조건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납세자,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보내요. 그러면 발신주의. 그때는 도달이 아니라 내가 보내면, 그러면 보자니까 우편으로 보내면 뭐 찍힌 날, 도장이 찍힌 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납세자가 그랬죠. 납세자가 우편으로 제출했다. 그럼 납세자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발신주의가 돼. 자,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발신주의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때는
소인 찍힌 날이다. 그 우편물이 정부 공무원에게 도착한 날이다. 찍힌 날. 그래서 우편 도장이 찍힌 날, 요 날 내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세관청에 도달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도달주의. 자, 요 지문은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보내냐 내가 보내냐에 따라서 순서를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31번.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됐을 때, 그러면 이건 국가가 보냈는가요? 내가 국가에게 보냈는가? 자,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으니까 내가 제출했는가요? 정부가 보냈는가요? 내가 정부에게 제출했으니까 무슨 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니까 반드시 그 장소에 도착해야만 효력인가? 보내면 된가요? 보내면 되니까 보냈는데 내가 앞으로 보냈는데 잘못해서 옆집으로 들어갔어. 국가기관에 A라는 국가기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냈는데 B라는 국가기관에 들어가더라도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왜? 무슨 주의니까? 발신주의니까. 자, 신고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지, 신고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주의, 도달주의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발신주의, 도달주의 개념만 아시면 돼. 이거는 이제 32번. 이제 과세관청이 전자송달하네요.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보내니까 이거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국가가 보냈으니까 도달주의인데 전자, 우편, 그러면 전자송달이니까 내 이메일함에 들어오면 도착인가? 내가 확인하면 도착인가? 그렇죠. 들어오면. 저장이 됐을 때 이때 내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장된 서류를 납세자가 확인할 때가 아니에요. 이 지문은 올해 세무사 시험하고 공인회계사 시험 두 군데에서 이 지문이 출제됐어요. 똑같은 지문인데 두 군데에서 출제했어요. 자, 31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달빛 특강 한다는 것을 인터넷에다 띄워놓으면 인터넷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은 달빛 특강 한지 아는가 모르는가요?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 전자로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방법과 병행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 그러면 인터넷상에다가 공지할 때는 인터넷이 아닌 다른 공시송달 방법, 이 말은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활용을 하셔야지.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예요. 저 지문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류 송달을 다 잡아냈어. 자, 이제부터는 성립 시기. 자, 성립. 증여세의 성립 시기는, 증여세는 언제 성립합니다 그랬는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계약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럼 2번이 답이네요. 계약이란 멘트를 쓰신 분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가 계약일, 취득세에서 증여 취득에 대해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의 시기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세의 성립의 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때를 증여세의 성립 시기라고 그래. 상속세의 성립 시기는 상속개실. 이제 수시부가는 세금의 성립 시기.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농어촌 특별세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따라다닌다.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부과되는 세금들은 자기는 어떻게 성립한다? 부가 따라가니까
따라서라는 이야기는 번세가 성립한, 번세 납세 의무가 뭐 때문에?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한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부가세.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니까 지방교육세도 뭐 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거기서는 본세란 말을 쓰지 않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했을 때, 그럼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이 성립이 되면 자기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아무런 말 없죠. 아무런 말 없으면 1개월로 잡아라, 1년으로 잡아라. 아무 말 없으면 1년이다, 1개월이다. 아무 말 없으면 1년. 예정신고는 1개월. 중간에라면 6개월. 아무런 말 없으면 1년.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났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고, 만약에 예정신고하는 그러면 한 달. 그러면 여기서는 달의 말일은 예정신고, 1년은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니까 중간 내납 기간이 끝났을 때, 중간 내납 기간, 과세 1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6개월이 끝났을 때. 그럼 여기서 중간 내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 내납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때 계산할 준비합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급할 때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네요. 자, 여기서는 종합부동산세는 확정된다 그랬네요. 자,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무엇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신고가 아니라 결정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서도 확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 다음에 42번에 상속세와 증여세 확정은, 자, 이제 조심. 상속세와 증여세의 확정은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다, 결정하면서 확정이다? 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신고해도 확정되는 게 아니라 최종 세액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만 결정이 돼요. 상속세와 증여세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의 확정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다, 결정하면 확정이다. 신고. 이거는 신고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보죠. 이 확정에 대해서는 시험에, 우리 시험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취득세부터. 취득세는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취득하면서 성립이고. 확정이란 말은 지금 모르시네요. 이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은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게 있고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돼요. 세금을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게 있고 세금을 결정하면서 확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확정이 돼. 자,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결정을 하면서 이것도 정부가 최종 결정해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 해년마다 출제돼요. 이 부분.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된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도 이거 세 개 이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그다음 하나 더 빠졌네. 재산세. 재산세는 여기네. 재산세는 결정. 자,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정부에서 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막 만들어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44번 가산세. 이제 가산세하고 관련된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한 줄이 나와. 근데 여기 나왔네요. 의무가. 자, 의무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는 가산세. 자,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그럼 세목을 한다. 됐죠? 세금이다. 근데 본래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본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고 했으면서 방금. 정당한 사유가 천재지변이에요. 그게 전쟁, 천재지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가산세 물리면 우리가 정부에게 그러면 너 전쟁 너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너 공무원 너 그 자리 기다려. 너 기다리면 내가 신고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럼 기다린가 안 기다린가? 안 기다려요. 그냥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가산세 물린다 그러면 진짜 나쁜 X예요. 가산세 안 물려요. 정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막 무조건 가산세 물리는 거 아니에요. 안 물릴 수도 있어요. 46번. 이제 이런 걸 조심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할 걸 미리 알고, 그러면 내가 세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경정이라는 거 수정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내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 그런데 내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내가 자진해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가, 정부가 이미 알고 나한테 부과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고해버렸는가? 자,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정부가 알고 있는데 수정신고하면 그래 기특해, 너 고마워 그런가? 나도 알아 그런가?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그러면 가산세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줘요. 그런 건 감면받을 수 없어요. 경정할 걸 미리 알고 수정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깎아주는 거 없어. 그러면 정부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수정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줘. 그때는 깎아줘.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신고했을 때는 택도 없어. 안 깎아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신고하면 네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나도 이미 알고 부과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가산세 안 깎아줘 이 말이에요. 47번. 사기로 신고하지 않았다.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어떻게 버린다? 사형시켜버린다. 사형시켜버린다. 사형. 죽여버린다. 그럼 법을 못 쓰니까, 법에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못 쓰니까 그냥 사형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과세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했는데 부정한 건 아니네. 부정한 거 아니면 몇 프로? 20%. 20% 물리겠습니다. 이제 사기로 과소신고,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뭐 해버린다? 사형시켜버린다. 이렇게 되죠. 과소신고도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이제 부정행위 이외의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10%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세 문제는 진짜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쉽지 않아요. 문제 풀면.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금방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과소신고했는데 소송 중에 있어서 과소신고할 때는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그때는 안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한 후 신고네요. 기한 후 신고. 자, 이거 이제 맞출 수 있는 분이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가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가요? 내가 알아서. 내가 기한이 지났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이 지났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걸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금을 둘 중에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다, 결정 통지하기 전에 한다? 자,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있어. 어떤 것은 수정신고고 어떤 것은 기한 후 신고예요. 둘 중에 하나. 이 중에서 하나는 수정신고의 의미고 하나는 기한 후 신고의 의미예요.
기한 후 신고는 정부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은 수정 신고. 우리 기한 후 신고는 다 배웠잖아요. 기한 후 신고는 정부가 뭐 하기 전에 한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며, 기한 후 신고하며 그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기한이 지나서 오는 친구는 이제 마음속에서 친구다, 친구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게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시간 약속했다 늦게 가시면 친구 취급도 못하게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다음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깎아드립니다. 50% 깎아줍니다. 근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자, 뒤에가 3자 붙었네. 30% 깎아드리겠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20%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이미 고지할 걸 알고 내가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경감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똑같아요. 수정신고나 똑같아요. 자, 56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신고를 제출한 자,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이미 내가 앞에서 세금 신고가 되어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되어 있었다. 그러면 수정신고는 옛날에 내가 세금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이 신고한다, 적게 신고한다? 많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신고는 내가 옛날에 신고한 것보다 더 증액해서 수정신고했으니까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이 있어요. 자, 1번이에요. 1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57번 조심하세요. 57번은 분명히 틀리실 거예요. 기한 후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왜?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수정신고 하더라도 효력 없어요. 기한 후 신고 자체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세금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58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기간 연도만 보시면 돼요. 자, 판결. 제가 이제 제척기간이 이제 5년, 7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늘려가지고 계속 소송해서 5년 지나버렸어. 5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5년이 지난 다음에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판결 떨어진 날로부터 얼마만큼 시간 안에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말했는가 제 손가락을 잘 봐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제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 세금 못 받지? 너 이제 세금 못 받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 너 몇 년? 너 1년 동안에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 무조건 판결이라는 말, 소송이란 말, 이런 말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 떨어지고 나서 몇 년? 1년. 1년 동안은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요. 부가처분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명의되어 사실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 결정이 확정된 날. 그럼 거기서도 이미 결정이 확정되고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더라도 몇 년 안에는 할 수 있다. 1년. 다시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60번. 또 판결 났네요. 자, 판결이 확정돼서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몇 년 안에는 할 수 있다. 1년. 무조건 판결 나오면 무조건 1년 하시면 돼요. 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사기치다. 부정한 행위 그러면 제척기간 몇 년? 10년. 1번 10년.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사기치다 걸리면 10년. 우리가 배우는 거 사기치면 10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조심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이걸 조심하세요.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래 신고 안 하면 몇 년인데? 7년.
신고 안 하면 7년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 안 하면 몇 년으로 바뀐다? 10년으로 바뀌어. 여기는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니에요.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는 기간이 다른데 국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세는 아예 제가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세는 몇 년이에요? 자꾸 물어보신 분이 있어. 뭔 시험 보려고 그러세요? 그래. 중개사 시험은 국세, 상속, 증여세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거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나오면요. 혹시 나오면 출제 오류예요. 시험에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상속을 증여받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으로 바뀐다? 10년.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 신고 안 하면 몇 년? 7년. 신고 안 했을 때는 7년. 과소신고했을 때는 5년. 과소신고했을 때는 5년. 과소신고 5년, 무신고? 무신고? 7년. 그다음 65번 조심해요.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닌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라고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정부가. 자, 정부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몇 년만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5년. 자, 5년. 5년이라는 건 주어져. 그런데 이 5년을 언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다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큰일 나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일이에요. 5년만 암기하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66번. 신고하는 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 신고했으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렸다 내가 가서 뒤지러 가면 된가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죠. 이때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나 여기요 중간에나 기간이나 예정신고나 수정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요 66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정부가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한다 그랬는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66번. 이제 여기는 소멸시효예요. 자, 소멸시효. 자, 5억인데 가산세를 제외 5억 미만의 국세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5억 미만일 때하고 5억 이상일 때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인 경우에 고지서 한 장에 찍혀있는 금액이 5억을 기준으로 5억 미만일 때는 몇 년?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자, 5억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년. 5년 동안 징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징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5억 이상이면 몇 년? 10년. 10년 동안 징수를 못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세. 국세는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5억. 자, 지방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몇 년? 5년. 이건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다른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이미 나왔던 문제를 세무사 시험에서 똑같이 이렇게 냈어요. 자, 69번도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신고하는 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내가 신고했으니까, 내가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니까 정부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하겠는가?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는데, 국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을 정하고 5억, 지방세는 5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신고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세금이라 하면 그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신고할 때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70번은 중단과 정지네요. 자, 이것도 올해 법 개정된 사항이라 이건 다른 시험에서 나왔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걸 다른 시험에서는 올해 요렇게 문제를 질문했어요. 납세 고지나 독촉이나 채권이나 압류 중에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풀어줘 버리면 그건 압류로 본다, 압류로 안 본다? 안 본다. 가로에 있는 거 조심. 올해부터 법 개정됐으니까. 그럼 납세 고지나 독촉이나 채권이나 압류나 그다음에 교부 청구, 이것들은 시효가 중단이 된다, 시효가 정지된다. 자, 이 정지라는 말은 무슨 뒤에가 무슨 글자가 붙는데 두 글자. 무슨 기간이 붙는 건 정지, 기간이 안 붙는 것은 중단. 자, 그럼 여기는 기간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으니까 중단. 자, 근데 납세 고지는 중단이죠. 자, 중단이네요. 중단이 됐다가, 중단이라는 이야기는 가다가 중단 그러면 일단 멈췄다가 나머지만 간다, 처음부터 다시 간다. 처음부터요. 새로 진행한다. 중단이 되는 건 새로 진행하고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는 것은 정지. 요거는 정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자, 기간이란 말을 썼으니까 정지. 그 기간 동안은 정지합니다. 그래서 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73번은 제척 기간은, 자, 제척 기간은 뒤지는 시간이에요. 제척 기간은 뒤지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이 뒤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뒤질 때 그 시간을 늘려서 뒤진다, 늘릴 수는 없다. 자, 제척 기간에는 요거 시간, 중단과 정지는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는 건데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에는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고지서를 새로 보내가지고 시간을 늘려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74번까지만 1시간 내용으로 보시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75번부터는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지문 정리를 다시 하죠.